안녕하십니까, 문옥섭입니다. 이번 시간 2024년 11월 2일자 소방승진 다중영업법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평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다중영업소법은 실제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법이기 때문에 난이도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굳이 얘기를 한다면 영업장의 내부 구역이나 하재 이용 평가, 행정처분 부분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박스형 문제라든가 복잡하게 응용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출제되지 않아서 법조문에 충실한 수험자라면 아마 대부분 고득점을 획득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형별로 보면 이제 단어별 출제 분석은 다음 시트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 유형이 이제 옳지 않은 것 6문제, 옳은 것 6문제 해가지고 반반씩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시험 문제가 옳은 걸 찾는 문제가 좀 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지문을 다 읽어야만이 답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을 찾는 게 보통 좀 쉬운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답 분포가 3번에 4번에 치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8문제 한 66%가 뒤쪽에 3, 4번에 정답이 유치되기 때문에 약간 다 읽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75문제를 푼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좀 이 부분도 전략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시험이 좀 난이도가 선지가 길어짐으로써 난이도가 좀 조절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수준별로 보면 한 85대 25 정도 해서 상문제가 한 3문제 있고 나머지 중화 문제로 분포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웠던 문제요. 그 이유는 영업자분 내부 구역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조금 선지가 좀 어려웠었고, 그 다음에 다중영업의 하재 이연 평가 부분도 내용으로 옳은 거 돼가지고 옳은 거 찾는 문제라 중간에 다 읽어봐야 찾을 수 있는 문제고, 하재 안전 등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안전 등급 점수를 알아야만이 어떤 선지 부분이 옳은지 그런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좀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하재 이연 평가 대행자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는 거로 옳은 거 돼가지고 행정처분 기준은 사실 항상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에는 대체적으로 지문에서 답을 유추할 수 있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어 간연 때 비하여 난이도는 낮아진 것 같으나, 이제 최근에 이제 박스형 문제라든가 이렇게 계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꾸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서 핵심 요점 정리라든가 오답 노트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법 개정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면밀하니 좀 분석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게 2025년의 수험 전략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시험 유형을 보고 제가 이제 발행하는 어떤 책을 그 기본서 부분을 법 업문에 충실하게 법 시행령 시행기축으로 해서 재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판에는 여러분들이 좀 더 법 업문에 충실할 수 있게끔 만들었거든요. 편집을 했고, 그래서 일단 1번에 이제 핵심 요약이 들어가고 OX 문제가 들어가고 기본서인 내용 법 업문에 충실하는 문제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면 내년에 좀 더 고득점을 획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총평은 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다음 시트에 제가 설명을 한다고 하는 출제 빈도 부분은 총칙 부분에서 이제 올해 2문제가 나왔습니다. 2문제 나온 게 이제 다중영업의 범위하고 용어의 정의,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해서 2문제가 출제가 되고, 전체적으로 이제 8년 동안 분석을 해보면 13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15.5% 정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다중영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소방청장은 이제 5년마다 이 다중영업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중영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 수립 지침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 그동안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목적에 대한 부분이 나왔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향후 다음 시트에 이제 풀어보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3장이 이제 대부분 41.7%를 차가져요. 허가관청을 통보해가지고 이제 다중영업은 소방서에서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허가 내는 과정에 소방, 안전시설 등 안비 증명을 첨부하게 되어 있죠. 내부적으로 어떤 허가 절차상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안전시설 등이란 그 다음에 안전시설 등의 유지관리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비중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별표 부분에 안전시설 등이란 안전시설 유지관리 해야 될 시설, 안전시설 등의 유지관리 기준 이 부분에서 거의 문제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한 42% 정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중영업소를 하고자 하는 자나 하려는 자는 화재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잖아요. 그동안 이제 세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다중영업소 안전관리 기반 조정에서 네 문제가 이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17문제에서 20.2%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벌칙 규정에도 계속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두 문제가 출제돼서 비율 부분에 보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백분율로 보면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어느 부분이 안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3장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핵심 요약에 제가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발췌해서 항상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출제 빈도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 수험 계획을 잡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시트에 하나 별도로 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에서 정의 부분 총칙에서 두 문제가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의 부분에서 옳은 거 대하고 안전시설은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 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로서 누정차단기, 창문 등을 포함한다 했는데 이거는 뭐 틀린 지문이 없죠.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2번은 답이 이제 1번으로 되어 있는데 2번은 왜 틀렸는지 한번 보시죠. 실내 장식물은 건축물 내부 천정, 벽에 설치한 것으로서 가구리와 넓이 10cm 이하인 반자돌림대를 포함한다 했는데 가구리하고 10cm 반자돌림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포함한다 이 내용이 틀렸습니다. 밀폐구조의 영업장이란 지상층의 다중영업소의 영업장 중 채광, 환기, 통풍 및 피난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거나 이게 또 틀린 지문이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무 연재가 학계가 영업장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것을 말한다. 근데 대통령령으로 정했는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했죠. 영업장의 내부 구획이란 다중영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사용하여 구획된 실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했는데 칸막이가 아니고 칸막이도 포함이죠. 네,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요번에 시험 문제는 가로, 단서 규정들을 응용하는 문제를 선지에 많이 집어넣었다. 그래서 법 원문에 좀 충실할 필요가 있다라고 아까 총평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응용해서 시험 문제를 냈고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부분들이 여기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안전시설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실내 장식물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화재 위험성 평가는 그대로 나왔고 밀폐구조 영업장도 하는데 무창층이란 이 개념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영업장의 내부 구획이란 구획된 실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벽 또는 칸막이로 구획된 실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사안들이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들어가서
공부를 같이 연관돼서 해줘야 선지 부분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 포함된 선지들이 나와서 틀린 지문, 옳은 것 찾는 문제가 요즘에 문제의 트렌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법 자체 3장에 나와 있는 기본서 법 내용을 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해서 재편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중영업소의 영업으로 옳은 것, 단 영업자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내부 지명과 직접 연결된 곳은 없음 했는데 여기에 이제 다중영업 범위에 여러분들이 이제 막 그거 있죠. 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일반음식점, 제과점업, 휴게음식점, 그 다음에 공유주방영업, 그 다음에 인터넷 게임 시설 제공업, 그 다음에 게임 제공업 이런 부분들은 지상 1층에 지상 1층에 있거나 지상과 접하는 층에 있는 것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그리고 이제 거기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같은 경우는 지하층은 66제곱미터 이상, 그다음에 지상층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옳은 지문을 찾는 거기 때문에 자, 1번은 옳은 지문이 되겠네요. 지상 2층에 설치된 인터넷 게임 시설 제공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해당이 되죠. 근데 웬 수용 인원이 나왔지 했대. 수용 인원을 할 때 일반적으로 기타 건축물은 3제곱미터를 한 사람으로 보고 있죠. 그러면 여긴 실질적으로 300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러면 답은 1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해당이 되겠죠. 자, 2번은 왜 틀렸을까요? 50제곱미터라고 했으니까 66제곱이죠. 66. 틀린 지문이 되었고 하나구정벌에 두 곳의 학원에 설치된 경우 학원의 총 수용 인원은 300이죠. 300명 이상. 그 다음에 2층에 설치된 고기주방을 운영하는 영업으로서 영업장 바닥 면적의 하체가 90제곱미터인 휴게음식장인데 100제곱미터 이상이죠. 그래서 2, 3, 4번은 틀린 지문이 됐고 1번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수용인원 면적하고 100제곱미터 이상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응용해서 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형모의고사 1회 17번 핵심 요약 6페이지에 제가 정리를 해드렸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66, 3번 같은 경우는 300,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인 경우에는 다중영업 범위에 해당되는데 달리 표현을 해놨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상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는 다중영업소 영업장으로 옳지 않은 거 돼가지고 이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은 그동안 3번 시험 문제 출제가 됐거든요.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지상 1층이거나 그 다음에 지상과 연결된 층이 있는 것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닌 게 고시원업하고 산후조리업이 해당이 없거든요.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지하층에 설치된 수명만 명은 옳지 않는 거. 4번 같은 경우는 지상 1층에 숙박을 제공하는 고시원 영업장은 해당이 없다. 그래서 이제 해설을 보면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은 필수 암기사항입니다. 캐비넷통을 포함한다 그랬고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밀폐구조 영업장, 곤충 사격장의 영업장, 산후조리원은 영업장, 고시원의 영업장인데 산후조리원인 영업장과 고시원의 영업장은 지상 1층과 지상과 직접 맞닿는 층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했는데 아까 4번 같은 경우는 지상 1층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적으로 이제 응용하는 부분이더라도 이제 간이 스프링클러는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항상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청장이 5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다중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목적으로 옳지 않는 거 돼갖고 이제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관련된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소방청장은 수립하여야 된다 했을 때 그 내용들이 발췌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안전관리 기본계획이나 집행계획을 좀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라면 4번이 바로 정답이라는 걸 바로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기준 개발, 하재배상 책임보험 제도의 정착, 위급상황으로 인한 인적 물체의 감소인데 다중용 밀집지역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 개선 부분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이죠. 그래서 그 본문을 발췌해서 해설을 보면 소방청장은 다중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상황으로 인한 인적, 물적의 피해 감소, 안전기준의 개발, 그 다음에 자율적인 안전관리 능력의 향상, 화재 배상, 책임보험 정착으로 되어 있는데 선지에는 이게 빠져 있죠. 이게 빠져 있고 1번, 2번, 4번 해가지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별도로 빼서 시험 문제에 출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형모의사 1회 20번 핵심 요약 20페이지에 설명을 해놨죠. 그 다음에 18번 다중용업소 안전시설 등의 설치 유지 기준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래서 이제 안전시설 등이란 시행령 별표 1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시설 등의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그 다음에 방화문, 그 다음에 뭐 기타 설비, 그 다음에 내부 구획 이런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들에 대한 안전시설 등의 유지관리 기준이 또 시행규칙에 별도로 되어 있죠. 그 부분을 발췌해서 시험 문제를 낸 거다. 그래서 소화기는 영업장 안에 구획실마다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죠.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시원호 영업장에 층별로 가로 50cm 이상, 세로 50cm 이상의 창문을 1개 이상 설치할 거 되었고 창문 기준은 고시원호에만 해당이 되죠. 맞는 질문이 되겠고 사이즈도 맞고요. 그 다음에 양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은 구획된 실의 출입문을 열리는 방향은 피난 통로 방향에 있는 경우에 영업장의 내부 피난 통로의 폭은 120이 아니죠. 150이죠. 150.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층 이상 4층 이하에 위치하는 영업장의 발코니 또는 부속실과 연결되는 비상구의 피난기구는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맞는 지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대부분이 이제 발코니하고 부속실 기준에서 4층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명확하니 2층 이상 4층 이하로 법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그것도 참고적으로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통로를 양옆에 피난 통로 폭은 120cm 이상으로 할 것 했는데 양쪽에서 문을 열 수 있는 구조는 150c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20으로 했죠.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업자금 내부 구획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 이것도 이제 3장에 허가관청의 통보 등의 안전시설 등의 유지관리 기준에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죠. 단란지점, 이용주점, 노래연습장은 내부 구역을 할 때는 단자이 천정까지 하게끔 되어 있죠.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중형의 영업장 내부를 구획하자 할 때는 불연제로 또는 준불연제로로 구획해야 된다 했는데 여기에 준불연제로가 틀린 지문이죠. 불연제로로만 구획을 해야 되죠. 그래서 답은 바로 2번으로 나올 수가 있고 3번 다중형의 영업장 내부를 구획하면서 배관, 전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로 정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그 틈을 매야 된다. 내야 충전, 내야 시험에서 합격한 내야 충전재로 구획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중영업직에 보안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등 허가 등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소방본부장 소방관련 4번도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영업장의 내부 구역 부분에 있어서 불연제로로 구역해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 11조 3에 영업장의 내부 구역 기준이 나와 있는데 뭐 내야 충전 시험으로 인정한 구조로 틈을 메워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시행령상 기준 미만의 화재 안전 등급에 대한 조치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손실배상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 이것도 조금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손실보상 부분을 명확히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지방인지 중앙인지 순간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해야 되죠.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보상금액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보상금액의 수록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공탁하고 이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보상금의 지급, 공탁 통지에 불복이 있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 통지를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토지수용원에 재결 신청할 수 있다. 지방이 아니고 중앙이죠. 그 다음에 손실보상협의 절차 이런 거는 맞는 질문이 되었고 답은 3번 바로 답을 유추할 수 있었죠. 그래서 시행령 제12조의 손실보상 부분에서 그동안 시험 문제 3번 나왔습니다. 3번 나오는데 이 부분도 이제 법문에 충실을 했다면 충분히 답을 맞힐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 나중에라도 항시 손실보상 부분은 이렇게 지문을 선지를 풀어서 낼 개연성이 많다. 확실하게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고 날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공부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중영업소에 대한 하재 이연 평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 해가지고 이제 이게 좀 난이도가 상 문제라고 제가 분류를 했었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하재 안전 등급이 A등급인 다중영업소에 대해서는 위험성 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소방안전교육이 하재 안전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그랬는데 3년이 아니죠. 2년이죠. 2년이 되는 날까지. 틀린 질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하재 위험 평가 결과 하재 안전 등급 평가 점수가 50점인 경우 해당 다중업체는 관계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했는데 거기에 보면 기준 미만이라고 한 게 D급과 E급이죠. 그럼 D급은 얼마요? 21 이상 39 하재 안전 그 평가 점수가 39 미만인을 D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E급은 21 미만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요 기준 자체가 50점이 아니고 39점 미만인 경우라고 봐야죠. 그럼 틀린 질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재 이연 평가 대행하려는 자가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소방설비기사, 설비산업기사 2종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보유했다면 하재 위험성 평가 대행자 등록 요건 중 기술력을 갖춘 것이다 했는데 동시에 한다고 해도 각각 선임하라고 돼 있죠. 각각 선임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발생 평가 대행자 변경 등록할 경우는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2명 이상 기술력을 갖춰야 한다라고 해갖고 2년이 되는 날 D급 39점에서 아까 21점이라고 했는데 20점 이상 39점 이하 그 다음에 20점 미만을 D급, E급으로 구분을 하네요. 아까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법령 위반 없어 공개에 관한 규정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옳은 거를 찾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다 읽어봐야 답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쉽지만 전체를 읽어봐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이 가능하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다중영업주가 조치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는 그 조치 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개해야 된다. 이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죠. 공개하는 게 아니고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죠. 그 다음에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우로서 다중영업주가 사후 조치명령을 이해한 경우는 2일 이내죠. 7일이 아니고 2일. 이것도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조치명령 미여부서를 공개할 때는 간보 또는 시도, 공보 등의 시행령에 정하는 2개 이상의 매체에 공개해야 된다 해갖고 매체 기준이 있죠. 중앙일간지 해서 어떤 그 반상 회복까지 해서 그 2개 이상에 해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조치명령 미흡소 공개 기간은 그 업소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치명령이 시정할 때까지 기간을 정하고 있죠. 그래서 법령 위반업소 공개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면 공개할 사유, 그 다음에 공개할 사항, 그 다음에 공개 기간은 아까 말했듯이 4번 선지 틀렸죠. 조치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60일 이내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 법에 정하는 2개 이상 매체에 공개를 해야 되는 내용들. 그래서 법령 위반업소 공개 부분도 이렇게 표로 딱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놔야 아까 같은 문제가 나오더라도 바로바로 선지에서 답이 유치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놔야 된다. 23번 하재 이음 평가 대행자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로 옳은 거 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 쉽다면 쉬울 수도 있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가 조금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평가서를 거지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이해 업무정지 파업을 받고도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 행위를 한 경우,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 위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등록 취소한다. 그다음에 3번, 4번은 이제 지문에서 해설을 보면 평가 대행자의 행정처분 기준이 4개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등록 취소 부분은 딱 한 가지 있죠. 그래서 그 한 가지 있는 부분을 선지에 발제해서 반드시 등록 취소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는 6취, 영업정지, 6월 등록 취소. 그 다음에 개시하지 않으나 계속적으로 2년 이상 평가 대행을 안 한 경우는 일단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안 하면은 등록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평가 결과서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局에 제출한 날로부터 2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도 일단 경고를 하고 영업정지 1월, 3월, 6월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4차 이상인데 등록 취소가 없죠. 근데 사실은 평가 결과서를 2년간 보존하지 않은 걸 가지고 영업 취소까지 들어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계속 위반하면 영업정지 1월, 3월, 6월까지 간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시험 문제에 응용해서 차기 연도에는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24번 가태료 개별 기준에서 부과 금액이 다른 것은 했습니다. 자, 안전시설 등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장 내부 구조를 변경한 경우 어떻게 되죠?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죠. 100만 원의 가태료죠. 안전시설 등의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도 100만 원의 가태료죠. 실내장식물의 기준에 따라 설치 유지 아닌 경우는 300만 원의 가태료고, 4번도 안전시설의 작동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은 경미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는 100만 원, 가태료 100만 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핵심 요약이라든가 제가 적중 예상 문제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가태료 부분을 개별 기준에 100만 원, 300만 원, 그 다음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으로 이렇게 규정된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표로 이렇게 정리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 그래서 1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그 다음에 실내 내부 구획을 한 경우도 역시 300만 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안전사고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얼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구분해서 공부를 해놔야 된다. 그래서 가태료 부과 기준도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그동안 한 문제밖에 출제를 안 했거든요. 근데 다중용어 보면 거의 매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다중업체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거가 됐는데, 이행강제금은 어떻든 그 조치명령 미행업소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이행강제금을 행정목적 달성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돼 있죠. 그래서 영업장의 내부구역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죠.
안전시설 등이 기준에 맞게 설치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조치명령을 했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0만 원 이하의 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다중영업부 실내 장식물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도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 다음에 화재 위험 결과 다중영업소에 부여된 화재 안전 등급이 대통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인 경우, 기준 미만이라도 어떻든 기준 미만이라는 거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개수 이전, 제거, 사용 정지, 사용 제한, 사용 폐쇄, 그 다음에 공사의 정지,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 대상이지만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오히려 안전이 담보된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 이행강제금은 계속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계속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시설 등에 대한 보안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이제 200, 600, 1000으로 나눠져 있고, 여기에 무조건 1000인 경우에는 실내 장식물이나 영업장 내부 기구에 그 무조건 1000이죠. 여기에 이제 다중영업소 안전조사 결과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있죠. 개수 이전 제거, 사용 금지 제한, 공사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 표 자체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다음 보기 중에 이행강제금이 200만 원인 대상을 모두 고르시오. 600만 원인 대상을 모두 고르시오. 1000만 원인 대상을 모두 고르시오. 다음 중 이행강제금의 부과 개별 기준에서 부과 금액이 다른 것 하나를 고르시오. 다른 것은 같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시험 자체 유형을 응용해서 충분히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들은 여러분들이 필수 암기사항이다. 필수 암기사항이고 매년 한 문제는 이행강제금 부분에서 출제된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 문제 자체를 푸는데 급급하지 마시고 맞추는데 급급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밑에 해설 부분을 굉장히 디테일하니 해놓고 그동안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애로가 됐던 부분들을 좀 종합으로 정리해서 해설 부분을 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공부를 해놓으면 아마 시험장 가서 대부분 헷갈리지 않고 시험장에서 답을 유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설 강의 참고하셔서 2025년 시험에 잘 대비하시기 바라고 2025년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 이게 많은 참고가 돼서 꼭 시험에 합격에 영광이 있으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